이제 물론 이게 정확하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또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철학을 실어 나르는 첫 번째 도구가 미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미술에서도 현대 미술의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이제 시작되게 했는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미술을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거, 지금 오늘 이게 보고 있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게 보고 있을 때, 이건 사진이긴 하지만,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라는 게 뭐야? 그림이라는 게 다들 사실화, 자연화를 그렸잖아요. 다, 뭐 풍경화라든지 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가? 그러니까 그 풍경화 그림도 진짜인가? 그거 왜 그러냐면, 시초마다 변하잖아. 꽃도 계속 변하는 건데, 그 찰나에 그린 그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것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같은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어때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과 보이는 게 같아요? 어떻게 달라?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본인이 생각해야지 누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자, 여기 있는 전체가 이 빵을 놓고 그림을 그렸다. 같은 빵이 나올까요? 그러면 그 빵은 사실일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 던질 수 있죠. 그 빵 진짜 그 빵인가?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자연히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철학의 말하였던 의미를 미술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인상파라고 하는 화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상파라고 하는 화가들,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그림은 뭐예요? 내 눈에 비치는 대로 그리는 거지. 그게 진짜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끌레드르 모네라든지 르누아르라든지 피사로라든지 시슬리라든지 드가. 근데 이 사람들의 그림, 우리 옛날에 한번 여기 20세기 거장들 가서 보니까 한결같아. 점점점 이 사람들의 그림이 아주 처음에는 너무 강해. 나중에 그 강한 거에 반대 후기 인상파들이 거기에 반대를 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후기 인상파들의 그림이 저게 누구? 인상파들의 그림이 좀 바뀌어지는데, 이 전기 인상파들은 워낙 이제 이게 강한 그림으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그렸지.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렸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눈에 도달하는 빛의 파동 뒤에 실제가 있는가? 옆에는 그리죠. 끌레르드 모네의 포플라 그림 보죠. 이게 포플라를 그렸어요. 여러분 사진. 제 사진보다 여러분 사진이 더 아주 잘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 이게 포플라인가? 포플라 같아요? 포플라 나무를 본 적이 없어. 이럴 수가. 우리 가로수에 많은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각자 눈에 비치는 것을 그렸는데, 내 눈에 비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오는 걸 그렸다고. 내 눈에 들어오는 실제를. 눈으로 보는 거, 내 눈에. 그러면 각자의 눈이 다르잖아. 포플라는 사실인데, 실제인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그래, 각 눈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돼? 그게 진짜 포플라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벚꽃을 그렸다. 벚꽃 생각해봐. 각자 눈에 들어오는 벚꽃을 그렸어. 그게 이제 내 눈에 뭐 본인 눈이 좋으면 뭐 좋게 들고 흐리면 흐리게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렇잖아요. 우리 눈 사실 우리 눈을 믿을 만한 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려놓고 벚꽃 그랬다고. 이게 벚꽃 생각해보자. 이렇게 다 그렸을 때 사람들은 이게 벚꽃이라고 받아들이는가? 근데 또 물어보는 거지. 아니 지금 계속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그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안 그리잖아. 벚꽃은 그지? 사람이 그리 정문할 때는 벚꽃을 탁 그리잖아. 근데 바람이 확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봐. 내 눈에 비치는 저 꽃의 현상을. 그게 이제 그렇게 그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실제인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그게 진짜인가? 이게 이제 인상파들은 이런 식의 이제 관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보면은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임빈이가 사진을 안 뽑아와서 모르겠지만 여기는 기브린의 포플라, 해돋이, 이거 FT의 포플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뽑아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사진들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다 사진 다 나와 있거든. 그럼 뭐냐면 실제가 아니고 마치 뭐냐면 내 꿈속에서 우리 꿈속에서 꿈을 꾸잖아. 꿈을 꾸고 나와가지고 딱 현실을 보면 어떻게 돼? 꿈과 현실은 다르잖아, 그지? 그거 어떻게 설명해? 꿈이 실제인가? 내가 지금 있는 게 실제인가? 이거 최근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꿈이 실제야? 현실이 실제인가? 그 영화가 그런 거잖아, 영화가. 꿈속의 꿈, 꿈속의 실제. 이게 이제 그게 다 드라마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실제가 뭔가. 그러니까 실제가 뭐가 되냐면 꿈이 돼가는 거지. 보이는 게 다 꿈이야. 그러니까 실제는 사라지고 꿈이 돼가는. 참. 이게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분야 속에서.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파편화되는 거지. 그죠? 이 파편화를 그림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인상파는, 정기 인상파는, 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면서 후기에 가서는 조금 더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옛날에 드강가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그림이야. 제목과 그림이 많이 달라. 이게 그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그때 내가 봤던 그림인데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찍었던 걸 내가 뽑아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후기 인상파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뭐냐면 모든 걸 다 이게 파편화 시켜버리고 꿈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실제를 찾고자 하는 거. 실제가 없는 이 그림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겠는가. 이런 반성운동이 일어나지. 그 반성운동에 대해서 그래도 실제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이 후기 인상파. 그래서 우리는 정기 인상파 그림보다 후기 인상파 그림을 더 좋아해요. 우리나라 대부분. 왜냐면 그나마 후기 인상파는 그나마 뭔가 조금 다가오는 게 있거든. 정기 인상파는 너무 파편화돼서 잘 모르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편적인 것을 좀 찾으려고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기 인상파는 또 마찬가지로 이미 인상파에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실패했고, 그들 역시도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고흐라든지 고갱이라든지 다 자살도 하고 시도도 하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지만 무엇 하나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건데, 이 세잔, 그죠? 폴 세잔의 후기 인상파의 그림,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또 고갱이라든지, 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세잔의 사과. 내가 책 제목이지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세잔의 사과의 가장 유명한 거는, 뭐예요? 사과 그림이요. 정무라. 이 이 사과는 너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그림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과 그릴 수 있잖아. 이 그냥 사과가 아니고, 사과가 갖다 놓고, 사과가 썩어질 때까지 봤대. 사과를, 보고 그거의 본질을 찾고자. 그 사과의 본질 찾고자. 그리고 그린 그림. 그래서 유명한 거야. 그 사과를 갖다 놓고, 그 사과를 계속 보라고 그 고갱이를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요 뒤에 쓴 글을 내가 한번 읽어줄게. 프랑스 화가 세잔은 어느 날 사과 한 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 빛과 음영, 시간, 생각 등에 의해 사과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은 사과가 썩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중세를 지배했던 기능적인 역할과 의미에서의 그림이라는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림, 화가의 세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세계관 책이 그런 거다. 세계관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기독교 세계관 상실된 세상에서 이 이름으로 했어. 그랬더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이 세계관 파트에는 없고 미술 책들 파트에 다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술 학도들만 보는데 보니까 뭐 미술과 관계가 없잖아. 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예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그냥 아주 직설적인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한 거였는데 때때로는 저 이름을 그냥 썼어도 괜찮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그게 세잔의 사과예요. 예, 세계관 책이. 이게 초창기 책, 가장 먼저 나왔던 세계관 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후기 인상파들은 조금 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고민이 무지무지, 삶의 고민이.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이런 글이라든지 편지 글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얼마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했는지 모르지. 그건 또 전도사님 아니야, 그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던 모습들을 이제 사실은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것도 정신병원 안에서 또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거를 같이 있었던 고갱, 또 얼마나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저 타히티 섬으로 가가지고서 정말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다 고민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데 정기인상파라는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제인 하나, 이미 철학적으로 파편화된 상황 속에서 파편화된 데서 진리를 찾는 거란 거의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삶 자체가 무너지고 깨졌다라고 하는, 다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 무너졌을 때, 그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어서 그 절대자에 대한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기준이 사라진 거잖아. 거울이 없어. 그럼 이제 나만 남잖아. 근데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이 거대한 우주를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간단한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대. 이미 현대신학에서 나타났듯이, 현대철학에서 나타났듯이 그 모습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든지 아까 리체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아니면 현대 포스트모던 프랑크푸르트파의 철학들처럼 포스트모던 쭉 파편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 미술가들도 그 파편화를 막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들도 절대자인 하나님을 떠난 이상 파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후기 인상파들의 그림. 우리 여기서 한번 고흐의 저 그림을 한번 봐봐. 고흐의 그림을. 그죠? 해변가 저 그림을 보면, 그죠? 저 그림 자체가 그나마 저거는 보이기라도 하지. 형체가요. 형체가 보이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부둣가구나라고 하는 그 실제가 그나마 있는 거야. 실제가 있으면서도 뭐가 돼? 파편화돼 있잖아. 실제가 있지만 자기 눈에 들어오는 인상이야. 내가 인상으로 그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실체를 그리려고 노력했던 모습이야. 그럼 이제 드가의 그림을 가보면 드가는 적이 없다니까. 드가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처음에 이 정기 인상파들은 그냥 바로 철학을 나누면서 파편화했지만 후기 인상파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이제는 개념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철학이 통일성에서 파편화로 옮아갈 때 이 파편화 또한 그림에서 나타났는데 후기 인상파 그림에 나타난 파편화는 철학에서 나타난 지식의 통일성에 대한 실망과 같은 것이었다. 그 파편화는 그림의 새로운 기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관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새로운 기법이 그림이 아니라 셰퍼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후기 인상파의 그림을 볼 때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계관의 표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새로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에도 이렇게 이 삶에 대한 흐릿함,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흐릿함, 그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흐릿함, 막 다가오는 거 같잖아. 안 그래? 나만 그런가? 나도 이제 그거를 좋아. 한국 사람 특히 그거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노란색이, 그런 게 있잖아. 노란색이라는 게, 이게 아주 노란색인데, 또 근데, 예를 들자면 저렇게 파란색이라든지, 특히 고우 그림이 그런 거지. 섞여 있을 때의 뭔가 애매모호함이 이제, 딱 다가오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제 옛날에 교회에서 탐방 갔을 때 영국의 그 미술관 내추럴 뮤지엄인가 뭐가 있더라고. 무슨 광장인데 광장 영국의 큰 광장이잖아. 해군 제도. 그렇지. 트라팔 가자. 그 앞에 바로 있는데. 맞지. 내셔널 뮤지엄. 내셔널 뮤지엄 갔는데 거기에 이 고흐의 그림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그 많은 그림 중에 그냥 앉아서 한 10분 정도를 쳐다봤어. 그 아까운 시간이었지만. 왜냐하면 그 그림 자체가 많은 생각을 큰 그림이어서 그나마 생각을 할 때 그렇구나. 삶의 그때 난 느낀 게 삶의 힘이야. 앞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괜히 이렇게 주고받는, 뭔가 실제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잖아. 뭔가 저기 별 맞아? 막 찾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별이야. 좀 그런가, 내 해석이?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후기 인상파들이 이제 인간이 파편화됐다라는 것을
이게 전하는 게 됐다. 세계관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온갖 개별을 묶어주는 보편자를 찾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보편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후기인상파에는 보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지? 정기인상파부터 깨졌고 후기인상파의 반동으로 일어났지만 보편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봐. 그림에서 이제 보편자를 찾을 수 없어. 그렇다면 그림은 어디로 흘러갈까? 보편자는 이미 찾지 못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미술 세계는 어디로 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림의 정기인상파가 시작되어졌고 후기인상파에 대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보편자를 찾을 수 없었던 후기인상파의 그림들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봅시다. 여기 있네. 내셔널 갤러리. 참. 거기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목욕하는 사람들. 그죠? 폴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림 이제 셰퍼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파편하고 부서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셰잔은 파편화된 실제 겉모습을 자신의 자연에 대한 그림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도 주었다. 인간도 역시 파편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이제 다 이 사람의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그림들이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다. 근데 결국은 이 모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유명한 작가로 가는 거지. 피카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어떤 나타나게 되냐면, 포토 리얼리즘과 같은 초자연주의의 극단으로나 또 실제가 너무 파편화돼 아예 사라져버린 자유의 극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후기인상파 이후의 두 그림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포토 리얼리즘. 포토 리얼리즘은 뭐야? 그냥 찍은 거 아까 이거죠? 포토는 딱 찍은 거, 현실은 그냥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가거나 또는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사라지거나 실체가 사라지는 그 두 극단으로 미술은 이제 현대 미술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바실리 간디스키를 대표하는 추상 표현주의. 그죠? 이게 뭐냐면, 간디스키는 그 푸른 기수에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의 문제에 대하여서 라는 제목에서 이전에 조화가 사라지고 난 후에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남았는데 그것은 곧 초자연주의 아니면 극단적 추상주의다. 이 사람들이 볼 때 갈 길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그 서태지의 4집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비슷하게 간다. 왜 그랬냐면 60년대에 내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60년대 음악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제 음악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지? 비틀즈가 나와. 그 다음에 비틀즈 이후의 음악. 비틀즈 오면서 이제 락 음악이 오면서 현실 비판하는 음악들이 나타나. 그 다음에 락 페스티벌이 미국에서 우드스락 락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당시에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히피 운동들이 겹치면서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 음악이. 그 다음에 미국의 음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딱 두 가지로 극단으로는.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하드락으로 가는 거야. 하드락에 가는 거야. 그때 우리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막 이게 얼굴에 막 뭡니까 이게 해골 문양을 하고 하는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그 대단한 하드락으로 가는 거야. 하드락으로 막 가고, 반면에 놀랍게도 그때 어떤 음악, 70년대 어떤 음악이 나타나느냐? 미국과 더 때는 뉴에이지 음악이 나와. 그러니까 음악이 양극단으로 확 가는 거야. 그 내가 서태지 음악을 보면서 4집 볼 때 그랬어. 4집을 보면서 그만두겠다네. 근데 그래, 그때 강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볼 때는 서태지가 음악을 한다면 양극단 중에 하나로 갈 거다. 하드락으로 가든지, 이제 완전히 하드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양음악이나 뉴에이지로 갈 거다. 둘 중에. 근데 그 다음에 딱 등장했는데 뭐로 등장해? 하드락으로. 그래서 하드락으로 끝나니까 어디로 가? 동양음악으로 가죠. 이게 흐름이 되는 게 양극단으로 가는 거야. 중간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서태지 음악은 중간이 없어. 그게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음악가들은 대중화가 이제 끝나면 갈 데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후기 인상파가 끝나고 난 뒤에 양극단으로 미술 세계가 흘러가. 왜? 보편자를 찾지 못했으니까. 보편자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 보편자가 있다는 건 보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편자가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들이 갈 데가 어디냐? 양극단으로 치울 수밖에 없는 건데,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 이게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뭐 46이 주겠지만 여기에는 되게 유명한데, 여기 글 속인데 많은 미술가들이 이 사람의 집에서 모여. 옛날에는 그래. 우리나라도 명동의 세시봉이라고 하는 음악 카페에서 당시에 포크송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음악을 만들었던 시대가 있다면, 또 목사님도 이제 그 80년대에 어디 갔냐면 종로에 가면은 그때는 음악다방이 있었어. 이런 거에서 싹 서주며 DJ가 음악을 탁 틀어주고, 그냥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냥 그 종로 그 가방에.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게 생각을 교류하면서 이제 예술가들의 꿈을 꾸든지, 이 거트루드 스타인 집에서, 이 여자의 집에서는 그런 예술가들의 모임들이 다 있었던 거지. 거기에서 이제 그 한 시대를 또 펼치는 유명한 사람 피카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아까 폴 세잔느가 프랑스 화가라고 했잖아. 세잔느와 이 피카소의 만남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는 이 피카소는 세잔느의 파편화를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개념에 딱 결합을 시키는 거지. 파편화와 고귀한 야만인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죠? 그 어마어마한 그림이지. 이게 바로 막파리에서 유행했던 아프리카 가면의 형식을 덧붙였는데, 이게 그 옆에는 아비뇽의 여인들. 이제 이 현대 미술이 드디어 오늘날 이야기는 진정한 현대 미술이 탄생하는 게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인데, 아비뇽의 여인들이 뭐야? 세잔느의 파편화와, 그리고 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갱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야만인. 왜 고귀한 야만인?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인간은 백지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야만인 상태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야만인인데 고귀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두 가지를 피카소가 하나로 만든 거지. 그 만든 아비뇽의 이 처녀들은 도대체 사람인지, 그지? 아닌지, 사람이 다 파편화돼 버리고 가는 거지. 이뿐만 아니라 목욕하는 여인들이란 개념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인간이 다 완전 깨져버린 거지. 인간이 다 깨진 거지. 여기에 이름에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추상주의 그림이 나타나고, 추상주의에서는 이제는 보편자는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 보편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지. 피카소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 이 사람은 90세까지 살았잖아. 90세. 얼마나 이 천박한 놈인지 몰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예술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천재는
도덕적인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린 그렇게 보지 못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보편자가 사라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지. 얼마나 그 피카소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참 하기 힘든 일들도 막 하는 이런 모습들이만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러나 그의 그림 자체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고 그 열광 속에서 그의 도덕적인 것들은 다 그냥 뭐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있어. 위대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보편자가 파편화될 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이 위대한 사람, 보편자가 없다면 위대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어?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석현이가 정말 탁월해. 우리 중에 제일 탁월해. 그런데 막 엉망진창 살아. 그럴 사람들이 야, 걔는 천재니까 봐줘야 돼.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 탁월한 줄 알았더니 바로 옆 동네 갔더니 석현이 같은 사람들이 다 평범해. 다 평범하다고. 그럼 석현이 어떻게 될까? 거기서는 만약에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평범한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거지. 뭐 하는 거냐 너? 태어나지도 않은 게. 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보편자라고 하는 기준 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다 평가가 된다고. 그러나 보편자가 사라질 때는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에서 타고난 사람은 마치 그 사람이 보편자로 인식이 되어서 이런 것도 용서받을 시대. 뭐 천재는 그럴 수 있지. 그 이후로부터 예술가적 천재들의 일탈을 서구사회가 묵인하는 일들이 일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얼마나 많어. 이 일탈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사실은 연예인들도 그런 거야. 탁월한 연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얼마나 그 창작의 고통이 어려웠으면 마약을 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이 나쁜 놈이야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자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드디어 이제 피카소를 통해서 현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미술에서는 그 기법이 제시된 세계관에 일치하는데, 이 파편화라는 세 기법은 이제 현대인의 세계관에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세계와 인간, 파편화된 세계, 파편화된 인간의 개념을 잘 표현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이 많은 초상화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얼굴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쭉 봤잖아. 렘브란트가 초상화를 보면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을 실제로 다 그려냈다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얼굴을 실제로 초상화를 다 남겨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렘브란트구나 아는 거야. 왜냐하면 그 얼굴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보편자로부터. 그런 인식이 된 거야. 그런데 피카소 시대에 와서는 보편자가 사라졌잖아. 인간이 파편됐잖아. 세상도 파편화됐잖아. 그럼 얼굴이 그대로 그리는 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초상화 자체가 어떻게 돼? 실제가 아니야. 파편화되는 거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셰퍼는 되게 이제 화가 나면서 피카소를 비판하면서 아무리 피카소가 그렇게 그림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에서는 그 피카소 안에서도 결국은 이 보편적인 이 삶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겁니다. 피카소가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제 올가 그리고 후에 제클린 이 사람이 여러 사람 결혼하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올가와 제클린이 그릴 때는 파편화된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것도 정부도 엄청 많았지만 실제로 결혼한 사람 2사람. 제가 한번 TV에서 피카소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하는 걸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 결혼한 사람은 두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 피카소와 결혼한 다음에 피카소를 위해서, 피카소한테 버림받았어도 피카소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여인들도 있고, 참 피카소가 독특한 사람인 건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카소는 다른 사람들을 그릴 때는 다 파편화된 모습으로 그렸지만,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또 자녀들을 위한 그림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사람이 또 파편화됐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셰퍼가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이라고 하는 한번 보세요. 넘겨서. 그렇지. 280페이지 부조지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다이즘 전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는 인간성이나 온화함이 현대미술 기법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법이 진보함에 따라 인간성이 점제로 파편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간성이 파편화되고 있는 것을 이 현대 미술가들이 자기 미술로 잘 옮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마리들 뒷사항도 마찬가지지. 파편화된 실제. 사실 이 그림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뒤에 여러분 그림 있죠.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모르죠. 완전히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구조가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지. 그렇지만 이 파편화된 실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지금 모든 사물의 부조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모든 사물이 다 부조리한 상태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또 대단한 화가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여기 보죠, 뭐. 다다이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몬드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이라는 또 한 유파는 예를 들자면 피카소 이후에 나오는 아주 또 탁월한 또 이런 한 유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몬드리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다이즘에 속했던 거예요. 다다이즘이 뭐죠? 다다라고 하는 거는 우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사전을 펴고 딱 찍었는데 바로 그때 다다라고 나와서 그냥 그래, 우리의 이름은 다다이로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렸던 그런 유파가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다이즘 예술가들은 즉흥적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시를 보는 것보담도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 한번 재밌까요? 이 시가 이런 거예요. 테오판 디스프루크를 위하여 번역한 시인데, 다다이즘 예술가인데, 머리는 아래로, 다리는 위로, 그는 바닥 없는 곳에 굴러 떨어지네. 자기가 나온 곳에서. 그는 몸에 더 이상 명예를 갖지 못하고, 간단한 음식도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인사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존경받아도 사랑스러워 않네. 머리는 아래로, 다리는 위로. 그는 바닥 없는 곳으로 굴러 떨어지네. 자기가 나온 곳에서.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접시처럼, 네 발 달린 젖먹이 의자처럼, 귀먹은 메아리통처럼 반쯤은 차고 반쯤은 빈 채. 머리는 아래로, 다리는 위로. 그는 바닥 없는 곳으로 굴러 떨어지네. 자기가 나온 곳.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는 위로, 그죠? 다리는 아래로,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썼는데, 그 밑에 보면 다다이즘은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인식을 그 필연적 결론에까지 이끌고 갔다.
그 결과 인간성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궁극적 부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이즘 자체, 그림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다다라고 쓴 거예요. 우연히 그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의 그림을 뭐라고 할까 하고 화전을 폈는데 거기에 다다가 나와서 다다이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다이즘의 화가들의 모습도 다 나타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마리콘 디상의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게 다 사라졌고 우연과 존재하는 무엇에 파편화된 개념은 모든 사람들 부조리한 거지. 이게 인간이겠어요? 이게 사람이겠어요? 이래 볼 때는 그냥 여기 사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요. 우연과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타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예술로 발전하겠는가? 그 되게 재밌어요. 마리콘 디상까지만 보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자체는 부조리하다라는 인식을 가진 이 사람은 그 기성품,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성품, 이건 작품이 아니죠. 작품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물에다 자기 낙감만 찍은 것이다. 그것은 바퀴일 수도 있고 소변기일 수도 있다. 뒤에 보면은 자전거 바퀴 기성품인데, 그리고 또 여러분 그림에는 없나요? 변기통? 마리콜 디상. 지난번에 변기통 뽑았나? 그죠? 그러니까 마리콜 디상에 변기통 갖다 놓고 그게 마르지 않는 새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일종의 자기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기성품 갖다 놓고 이거 딱 갖다 놓고 사진 찍고 밑에다가 자기 낙관 하나 딱 찍고 이걸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가 됐어요? 샘솟는 물, 호수. 샘솟는 호수. 그러면 이게 자기 예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 자체가 사람 자체가 파편화되고 부조리하다 보니까 현대 예술 자체도 부조리하게 되죠. 그게 다 이제 여러분 나중에 포스트 모던 예술을 보게 되면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예술을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우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기존의 모든 그 가치 체계를 파괴시켜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파괴돼야만 그 그림도 이해가 되는 이런 시절이 왔다. 이게 현대미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술은 루소와 칸트, 헤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이런 철학자들은 지식의 통일성과 삶의 통일성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자 실제에 대한 파편화된 개념을 제시했다. 그죠? 그러자 미술가들은 그 방식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 견해의 결말이 모든 사물의 부조리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했던 사람은 바로 미술가들이었다. 이들 미술가들은 르네상스의 화가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랐듯이 철학자들을 뒤따랐다. 이 르네상스에서도 역사 철학이 먼저였고 그 뒤를 이어 화가가 따랐고 저술가가 그 뒤를 따랐다. 지마부에 지오토, 그 다음에 단테. 이 사실은 20세기에 파편화된 실제의 견이 번져가던 것과 같은 순서였다. 철학자들이 먼저 지적으로 표현한 후에 미술가들이 미술적으로 표현했다. 이제 되는 거죠. 그 잭슨 폴록 경우도 아마 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하기에 신중하게 그림을 그린 가장 분명한 예일 것이다. 뒤에 봅시다. 자, 이게 그림 그리는 장식의 뒤에 여러분 뒤에 보면은 잭슨 폴 없어요? 없구나. 이게 그림을 그리는 그 그림. 그 그림 있죠, 그 그림.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그 그림이 여기 위에다가 이게 작품을 설치하고서 이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막 우연히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되죠? 떨어뜨려진 것이 만들어진 게 그림이에요. 우연히. 근데 되게 멋있잖아요. 이게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게 하는 거죠. 우연히 모든 거. 그걸 이제 얘기해야 되고 흔들리는 페인트통을 달아서 물감을 떨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흔들리는
물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봐, 우리 예지가 저 그림을 그릴 때는 많은 생각과 고민과 하소하는 거잖아요. 보편자가 있으니까 그린다. 그런데 잭슨 폴록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 물감통을 집어넣고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와닥닥닥닥 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캔버스에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다이즘이에요. 결국은 미술도 부조리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그러나 이 우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주는 무질서하지 않아요. 화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조리하지가 않다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루소,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러한 철학자들이 삶의 부조리를 이야기하자 미술가들이 그거를 바로 미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 이 현대 미술의 이제 시작이 있고 현대 미술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예를 들자면 다다이즘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다이즘까지 지금 이제 다다이즘 이후에 포스트 모던 미술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1940 전후 세대 때 나온 게 포스트 모던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초현실주의라든지 이런 다다이즘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파편화된 이제 그림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상의 흐름 속에 보여지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림은 세계관의 표현이다. 결론합시다. 그림은 세계관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네, 이상.